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미국 라이프지가 미국의 100대 영웅으로 선정했던 제주산 군마를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훈장을 5개나 받고 하사로 진급한 뒤에 미국에서 편안히 여생을 마쳤던 레클리스의 파란만장한 활약상을 돌아보겠습니다. 24년 이상 묶여있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한도를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없애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유예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관건은 국회 통과 여부입니다. 파리 첫 경기부터 승전보가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첫 상대 독일의 재역전승을 거뒀고 세계 최강 양궁팀은 순위 결정전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남녀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먼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7월 27일은 71번째를 맞는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유엔데이와는 좀 다른 날이죠. 자, 이 날이 왜 정해졌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죠? 예, 사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참전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없었을 것이다. 자, 이 7월 27일은 또 6.25 전쟁을 멈춘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엔군 참전의 날은 유엔군 참전국들, 그다음에 참전 용사들의 공훈을 기리는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네. 그래 날짜를 말씀드린 대로 정전협정 체결이 된 1953년 7월 27일 1회 기념일로 해서 70일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금년이 70일인데 실제 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2013년입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공식 기념일로 지정을 했는데 6.25 전쟁 당시 16개 나라가 실제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전투를. 예, 그리고 6개 나라가 의료 지원을 했거든요. 22개 나라 연 3년 1개월 동안 198만 명, 200만 명에 달하는 유엔군이 우리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불호 승격된 뒤 2번째로 치르는 올해 유엔 참전의 날에도 참전 용사와 유족들을 많이 초청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25일부터 30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유엔 당시 참전 용사하고 유족들 해서 67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참여한 멤버 중에는 보면은 미국의 고 윌리엄 웨버 대령, 이분은 원주의 고지전에서 다리를 잃어서 왼손 경례로 우리가 유명한 분입니다. 오른팔과 다리가 없어서 오른팔과 경례를 왼손으로 하는 분이죠. 왼손으로 경례를 했던 분이죠. 했던 분이고 그분의 이제 따님, 손녀가 참여를 했고 또 영국의 육군 소속으로 후크 고지의 영웅들이라는 참전 수기를 한국어로 발간한 키네스 켈드 라는 분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97세 최고령으로 필리핀 용사인 키로스 이분도 참여를 했습니다. 100세가 다 되신 분인데 네. 이분은 철의 삼각지 네. 전투 등에서 맹활약을 했던 그런 분인데 이런 용사들, 네. 그 유족들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초청을 우리가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참전 용사와 유족들을 일일이 영접했던 지난해 참전 용사 환담 행사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네. 룩셈부르크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환담을 했었는데 이분은 룩셈부르크 출신인데 벨기에 대대, 베네룩스 3국이니까 벨기에 대대로 그때 참전하셨다고 하고 저렇게 손을 직접 잡으셨어요. 휠체어에 다시 또 앉혀드리는 모습이고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정전이 된 지 70주년이거든요. 올해 이렇게 뜻깊은 해에 잘
장시간 비행을 해서 이렇게 와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이분, 룩셈부르크 출신, 당시에 홍안의 청년이었고 지금은 이제 올해 93세가 되셨겠네요. 돌아가셨단 말 없으니까. 레옹 모아이엥 옹이었습니다. 이분 참 대단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93세가 되셨다면 6.25 전쟁 당시 23살이었던 거죠. 네. 정말 홍안의 청년이었는데 룩셈부르크는 굉장히 작은 나라 아닙니까? 작은 나라니까 별도의 부대가 없이 벨기에 대대에 이 편성이 돼가지고 전투, 백마고지 전투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명하죠. 예, 치열했던 그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을 하셨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철원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철원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한국말로. 예, 한국말로. 그래서 다리 관통상을 입으셨어요, 이분이 전투 중에. 일본으로 후송을 갔다가 본국으로 안 가고 다시 전장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전투를 하신 분입니다. 보통은 아이고 나 이제 부상당했으니까 집에 갈래 이럴 그럼요.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싸우셨던 정말 고마운 분이지요. 네. 참 생각해 보면 대단합니다. 23살의 외국 청년이 이름도 생소한 나라에 와서 싸우다 다리를 다쳐서 일본 병원에 편안히 누워 있다가 가셔야죠 하니까 어디로? 한국으로 간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국가보훈부가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준비된 행사 어떤 것들이죠? 예, 주로 이제 6.25 전적지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돌아보는데요. 우선 29일에는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이 초청하는 감사의 만찬에도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판문점, 그리고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이 있죠. 그리고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이런 곳들을 방문하면서 당시의 그 상황을 돌아보고 또 많은 한국과의 우정을 나누게 되는데 이 강정의 보훈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영웅들 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이와 같은 국제 보훈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전 현충원은요, 한 달간 유엔 참전국 국가거리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엔 참전국들, 참전 용사분들 중에 생존하신 분이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대한민국과 같이 감사를 표현하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정말 잊지 않고 감사한다 얘기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고 물으셨는데 이게 결국은 참전하신 분들의 공헌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대전 현충원은 많은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에 지난 26일 날 유엔 참전국 국기거리, 이 참전국 국기를 쭉 22개 나라 국기를 걸어놓고 한 달 동안 운영을 하는데 사실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48년에 건국을 했고요. 2년 만에 6.25 전쟁이 발발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나라, 이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찾아와서 그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실제 윤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자유와 평화는 피 묻은 군복 위에 있다. 대단한 말이었어요. 그럼요. 결국 이분들을 기억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대전 지역에 있는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라든지 자운대에 보면 그 육군대, 육해공군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해외에서 들어온 군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 군인과 가족들도 대전 현충원으로 와서 그 국기거리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영웅이 됐던 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주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미국 해병대 영웅이 됐습니다. 자, 과연 그 과정이 어땠을까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군마 레클리스입니다. 우리말로 무모할 정도로 겁없고 과감하다는 뜻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아침해로 불리던 한국산 경주마 레클리스는 6.25 전쟁 때 미군 해병대 소속으로 전선에 투입됐는데요. 1953년 연천 전투에서 380여 차례나 고지를 오르내리며 탄약을 실어 날라 전투를 승리로 이끈 공로로 무공 훈장 등 5개 훈장을 받고 하사 계급으로 진급까지 했습니다.
네, 여러분 여명이란 말 잘 아실 겁니다. 새벽에 떠오르는 해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아침해라고도 하고 숙취해소제 이름으로도 유명하지만 뭐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바로 그 여명입니다. 처음 이름은 여명이었습니다. 경주마였죠. 족보가 참 중요한데 어떤 말이었습니까? 예, 이 여명은 1949년생 제주산 암말입니다. 근데 그 서울 신설동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있었던 경마장에서 경주마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입문을 준비하다가 6.25 전쟁을 맞았거든요. 네. 그 여명의 엄마, 그러니까 모마는 원래 제주마와 더 러브렛이라는 것의 혼혈종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 말은 한국과 일본에서 있었던 경주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한 명마입니다. 그렇죠, 명마네요. 예, 그 자손인 그 자식인 이 딸인 이 여명을 소유하고 있던 그 소년 마주 김학문 씨가 있었는데 이 김학문 씨가 전쟁통에 그 사고로 다리를 잃은 그 여동생, 아하. 동생의 그 의족을 마련할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여명을 미군에 250달러에 팔았습니다. 참 상당히 아끼던 말이었는데 네. 돈을 주고 일단 미 해병대에 좀 매각을 한 거예요. 네. 자, 이때부터 아침에 여명의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해병대가 여명을 산악지대 물자 수송에 투입했고 여명은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플레임, 불꽃, 불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일단 불립니다. 최전선 고지들을 누비면서 그야말로 맹활약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52년에 이제 250달러의 미군 손에 들어갔는데 그때 돈 250불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지금 우리 뭐 1달러가 지금 한 1,300원 정도 되니까 250달러 같으면은 뭐 한 20-3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마 그거보다도 100배 이상 되지 않을까 몇 천은 싶어요. 된다고 봐야 그 되겠네요. 정도 될 것 같아요. 1952년에 이제 이 해병대로 입대를 해서 2달 동안 훈련을 받고 전장에 투입이 됩니다. 6.25 전쟁에서 이제 군마로 활약을 하는데 사실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물자를 수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여명이 이제 플레임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투입이 되는데 특히 1953년 연천 전투에서 380여 차례나 고지에 올랐고요. 그 무공으로 5개 훈장 그리고 실제 이제 입대하고 2년 만에 병장으로 승진을 하고요. 나중에는 하사까지 달거든요. 네. 사람이 받기도 어려운 훈장을 5개나 받았고요. 아까 초기에 앵커님이 소개하셨습니다만 미국 라이프 잡지에 100대 영웅 속에도 들어갔던 그런 인물인데 참 생기기도 잘생겼네요. 말이지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플레임이라는 거는 네. 우리말로 하자면 이제 불꽃인데 그 그렇죠. 당시의 고지는 네. 하룻밤 사이에도 주인이 바뀌는 치열한 그야말로 불꽃 그럼요. 같은 현장이었죠. 그렇습니다. 불꽃 같은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영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한 번, 2번만 데리고 가면 누가 안 따라가도 본인이 알아서 그냥 군마가 현장에 뭐 포탄이라든지 장비를 배달을 하고요. 또 고지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부상병을 싣고 내려오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좀 더 깊숙이 해보겠습니다. 제주산 조랑말을 엄마로 둔 그 후예인 여명은 아침해죠, 이름이. 한 번에 최대 포탄 12발까지 실어 날랐고 이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무겁겠죠? 포탄과 총탄 세례에도 전혀 겁을 안 먹었다고요. 예, 그러니까요. 사실 포탄 한 발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12발을 메고 옮겼다는 거는 10명, 병사 10명의 몫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영면해가지고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2번만 동행하면 정말 그 길을 찾아서 현장에 갔다가 무사히 그 임무를 수행을 했고. 그러니까 밤중이나 새벽에 안 보여도 했다는 거네요. 그럼요. 그다음에 포격이 시작되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본인이 영민하게 알아가지고 또 말인데. 몸을 낮추고 은신을 하고 참호로 들어갔다고요? 예, 그렇게 했고요. 산에 오를 때는 물차를 싣고 내려올 때는 부상병을 태워오고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현장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말은 적에게는 이 표적입니다. 스나이퍼들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걸로 생각하고 보내면서 못 따라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매번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영화네요, 영화. 예, 전장이 끝날 때까지 이
이 여명이라는 원래 이름을 가졌던 이 플레임은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무를 맡길 때마다 아유 너 이번에 나가면 적병에 그때 네. 적병이 주로 중공군인데 그럼요. 죽을 수 있겠구나. 예. 그랬는데 기다렸는데 않고 온다. 오죠. 아 저기서 말머리가 보이면 예. 여명이었다. 여명이었다. 아, 저 드라마네요, 드라마. 그럼요. 네. 1953년 3월 경기도 연천에서는 미국 해병대와 당시 중공군, 다 6.25 때는 중국군이 아니라 중공군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군이죠. 격돌을 했던 이른바 네바다 전투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자, 이때부터 이름이 레클리스로 바뀌죠? 예, 그렇습니다. 레클리스 아까 했듯이 정말 용감한, 무모할 정도로 용감한데 이 전투는 그 53년 3월에 연천 지역에서 있었던 전투인데 여기서 무려 5일간에 걸쳐서 물자를 옮기면서 정말 승리의 견인차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가 이때부터 바로 아까 레클리스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이런 그 활동 과정에서 왼쪽 옆구리가 찢어지는 등 2차례 부상을 입기도 했지만 충실히 임무를 다 완수했습니다. 네. 장군님이셨으니까 예. 실제로 우리나라가 6.25 때뿐만 아니라 이 군마를 또 이 당나귀를 베트남전 때는 네. 실제로 수송용으로 썼잖아요. 그러면 많이 그게 썼죠. 전술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 보면 지게부대라는 게 있었어요. 6.25 전쟁 당시에도. 아, 그 유명한 A자. 그럼요. 예. 지게 왜냐하면 사실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병참 지원이거든요. 먹어야 되고 탄약이 떨어지면 탄약을 또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부상을 당하면 후송을 해야 되고. 근데 결국 그 지게부대의 역할보다도 말씀하신 노새라든지 군마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특히 고지 같은 데는 차량 이동이 안 되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네. 자, 미국 해병대는 이 레클리스를 하사까지 진급을 시켰습니다. 병장으로 올려서 나중에는 하사가 됐습니다. 퍼플 하트, 사람도 받기 힘들었던 그런 훈장인데 무공 훈장 등 훈장을 5개나 수여했습니다. 정말 예우가 대단했네요. 그럼요. 사실은 사람도 그런 무공훈장을 이제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레클리스는 군마로서 하사 계급장을 달았고요. 전쟁 영웅으로서 이제 은퇴를 하지요. 그리고 1954년에 전쟁이 정전이 되면서 송환이 되는데 성대한 환영식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한 마리가 오는데. 그럼요. 네, 전쟁의 영웅으로 예우를 하고 1960년에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은퇴 당시에 우리는 이제 은퇴 연금을 받거나 퇴직금을 받는데 평생 먹이를 보장해주는 그런 예우를 해주죠. 군마다운 그런 예. 예우네요. 그리고 사실 1968년에 영면에 들기까지 8년 동안 뭐 저은우 집도 방문을 하고 편안한 여생을 예우를 받으면서 보냈습니다. 네. 레클리스의 영웅 서사는 사후에도 이어졌습니다. 1997년 미국의 저명한 시사 주간지 라이프라는 게 있죠. 이 라이프가 레클리스를 미국의 100대 영웅 명단 리스트에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레클리스를 영웅시했는가를 잘 보면 우리가 당시 그 참전용사였던 하워드 워틀리라는 예비역 병장은 뭐라고 이걸 회고했냐면 연기와 화염 속에서 말의 실루엣을 보고 내 눈을 믿지 못했다. 바로 레클리스였다. 돌아왔다 이겁니다. 그 감격을 표현했고 로빈 허튼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은 그 레클리스라는 아예 책을 쓴 사람입니다. 네. 이 책에서 그 말의 본능은 도망치는 것이지만 레클리스는 위험한 전장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병사단은 공식적 기록으로 뭐라고 하냐면 레클리스는 모든 해병의 말이었다. 용맹한 활약으로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다. 네. 이러한 바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라이프라는 그 주간지가 97년에 100대 미국의 영웅을 선정하면서 자 조지 워싱턴, 에브라함 링컨, 제퍼슨. 예, 우리가 아는 그 쟁쟁한 그 이름들 속에 바로 이 레클리스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마더 테레사, 그러니까 예. 테레사 수녀, 성녀로 불리는 마더 이분. 테레사, 그러면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런 분들과 같이 반열에 올려놨는데 바로 여기서 이렇게 그 많이 보도가 되면서 미국의 언론은 군마가 100대 영웅에 포함된 것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일이다. 미러클이다. 예, 이렇게 네. 평가를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4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레클리스는 고령과 부상으로 죽자. 그때도 이제 진통제를 맞으면서 편안히 갔다고 합니다. 미국 곳곳에 레클리스 동상들이 세워졌습니다. 당시의 보도 직접 보시겠습니다. 2013년 미국 해병대 박물관 야외공원에서 특별한 동상이 제막됐습니다. Reckless statue. 동상의 주인공은 6.25 전쟁 때 맹활약을 펼친 영웅마 레클리스입니다. 영웅마 동상은 미국 해병대 박물관에 이어 켄터키주 말공원과 캘리포니아주 캠프 펜틀턴에도 세워졌는데요. 미 해병대 참전 용사들은 무거운 탄약을 지고 영교와 하염 사이로 달려오던 용감한 말을 회상합니다. 레클리스를 기리는 책은 앞서 보셨듯이 진작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화 제작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화에도 충분히 저는 흥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레클리스를 기리는 행사는 경기도 연천과 그에 앞서 미국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보셨습니다만 미 국립 해병대 박물관이 있고요. 펜들턴, 그러니까 이 미국에 돌아가서 이 라클리스가 있었던 그 해병대 기지를 포함해서 6군데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네. 미국에는 또 이 레클리스 기념 사업회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화 제작을 추진하면서 해마다 기념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연천군이면 아까 네바다 전투가 벌어졌던 실제. 그 전투 현장 아닙니까? 거기에 고량포구 역사공원에 2016년에 레클리스 동상을 건립을 했습니다. 좀 늦은 감도 있어요. 늦은 왜냐하면 감은 미국 얘기 듣고 한 거니까. 그럼요. 그렇지만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매년 기념 행사를 거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투 현장에 세워졌습니다. 뒤늦게라도 저렇게 하는 게 다행입니다. 한국 마사회도 말이니까요. 신설동에서도 있었으니까. 레클리스를 위대한 영웅으로 선정하고 2015년부터 뮤지컬 공연을 해오고 있다고요? 예, 원래 이제 레클리스가 한국 마사회 소속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마사회에서도 2014년에 레클리스를 우리나라 말 문화를 빛낸 위대한 영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대물림을 했는데요. 우리가 2002년생 한 경주마에게 아까 본명인 여명, 아침해라는 이름도 붙여졌고 또 15년생 한 경주마한테는 돌아온 아침해라는 이름을 붙여졌는데 후예들이네요. 예, 여기 진짜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두 경주마가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이루어졌던 그 경주에서 둘 다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뭐가 진짜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레클리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문성묵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25년 만에 획기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대와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손질했고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출생률 증가를 위한 결혼공제 확대 등을 뼈대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여러분 관심사항이 이제 상속세하고 종부세였습니다. 근데 상속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마 몇 번의 대외 행사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속세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속세법이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중산층의 세부담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 종부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으로 그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종부세는 그것보다도 좀 전반적으로 좀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 부총리의 말대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대폭 손질, 개선입니다. 시대와
경제 상황에 전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인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가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은 구간의 이른바 최고 세율이 50%인데 이것을 40%로 낮추겠다. 그 다음에 또 구간별로도 각각 조금씩 그 세부담률을 낮추겠다. 이게 이제 아주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가상자산 합에 대한 그 어떤 과세를 2년 더 유예한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라고 하죠. 이것도 원래 내년 시행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하지 않는다. 추진하겠다는 거죠? 예, 네. 폐지를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 이유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또 민생 경제를 활성화해서 회복해서 경제를 부양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취지인데요. 2주간의 입법 예고하고 또 국회 의결을 거쳐서 9월 정기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네, 국회로 넘어가 봐야 야당이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 또 어떻게 손질할지는 그 다음 과제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제시된 게 이 상속세 자녀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크게 늘린 겁니다. 이 수치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녀들한테 상속을 하려면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되잖아요. 이것을 10배. 한 자녀에 5억까지를 비과세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우리가 뭐 자녀들한테 어떤 전세값 또는 집 살 때 사실 내 집을 팔아서라도 부모가 상속해서 다만 뭐 1, 2억, 2, 3억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바로 5억까지를 1인당 자녀 공제로 앞으로 하겠다는 거고 이렇게 되고 이제 배우자 공제는 5억에서 30억까지 기존 그대로고 일괄 공제가 5억이 가는데요. 이걸 하나의 실예로 좀 들어보면 가령 이제 25억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에 그리고 자녀가 둘이다라고 할 경우에 기존에는 자녀 공제가 5천에서 1억이니까 별 의미가 없어서 일괄 공제 그냥 5억이라는 제도로 대체하고 배우자 공제 5억 해서 한 10억까지가 비과세였는데 이번에 새로 이렇게 바뀐 대로 만일에 시행이 된다면은 두 자녀가 5억, 10억 그다음에 배우자 공제 5억 거기다 또 기초공제라는 게 있는데 기초공제도 1억이 올라서 2억이 됐거든요. 그럼 전체 17억이 비과세로 되는 공제가 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상속세가 무려 종전 대비 2억 7천만 원가량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뭐 부자 감세 아니냐 하는 분들이 있지만 요새는요 전셋값이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일반 중산층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 절벽을 타개하기 위한 결혼 공제 확대도 신설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 이제 우리가 저출산에 대응하는 한 방안으로 결혼 세액 공제라는 걸 이번에 신설합니다. 신설하면 신혼부부 1인당 한쪽씩 50만 원씩 해서 최대 부부 합산 100만 원까지를 연말 정산해서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소급됩니다. 1월 1일부터 결혼해서 혼인 신고를 한 부부서부터 3년간 그러니까 2026년까지에 이루어지는 혼인 신고 부부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재혼은 안 되네요. 한 번. 이 대상은 본인들은 재혼, 삼혼,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횟수입니다. 한 번 이걸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시 또 결혼하면서 또 한 번 이 혜택을 받겠다는 건 안 됩니다. 네,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도 특례를 주고 기업이 요새 부영도 그렇고 출산지원금 주는데 이것도 전부 비과세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세를 해왔던 기업이 지원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전액 다 비과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뭐 암호화폐 같은 거 말하죠. 투자소득 과세는 2년간 유예, 미루기로 했습니다. 자, 왜 그런 거죠? 예, 우선 첫째로는 아까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도 비과세하기로 하는 마당에 이 가상자산에만 섣불리 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갖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내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들이 과연 제대로 축적이 됐는가를 성과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미루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정부는 이렇게 세법이 고쳐진다면 전제입니다. 8만 3천 명이 넘게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국회, 특히 야권의 입장이죠? 예, 이번에 상속세 완화로 무려 8만 3천 명이 경감의 혜택을 보게 되지만 실제로는 야권으로서는 특히 이번에 상속세 아까 최고 세율 인하 또 그다음에 가업 상속세
상속 공제 확대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상당수가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이런 데 혜택이 집중돼 있는 일종의 부자 감세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엄격히 심사를 하겠다고 해서 과연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겠는가가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문제는 좀 미루기로 했습니다. 자, 박성원 위원과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파리의 여름 스포츠 제전이 시작됐습니다. 유일하게 출전한 우리 여자 핸드볼 팀은 첫 경기에서 유럽의 강호 독일의 짜릿한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세계 최강 남녀 양궁은 첫 경기부터 세계 신기록과 올림픽 기록을 무더기로 세우면서 예선 1위를 휩쓸었습니다. 자, 먼저 첫 소식을 좀 알아볼 텐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 파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영광된 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이제 시합장 가서 지금 경기를 즐기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정말 파리에서 태극기가 가장 높은 하늘 위에 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는 만큼 메달을 꼭 따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제에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들으셨지만 이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축구는 그제부터 시작했더군요. 양궁과 여자 핸드볼이 쾌조의 스타트를 했습니다. 여자 양궁 얘기부터 해보죠. 첫 라운드부터 세계 신기록을 작성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자 양궁 랭킹 라운드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랭킹 라운드는 이 개인전과 단체전 이제 시드 배정하는 그 예선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임시연 선수가 694점을 쌓아서 랭킹 라운드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72발을 쏘거든요. 네. 72발 가운데 48발을 10점 만점 기록했고요. 우리가 과거에는 퍼펙트 골드라고 얘기했는데 이 관역 정중하게 맞추는 카메라 렌즈 맞추는 거. 예, 지금 X10이라고 얘기하거든요. 48발 가운데 21발이 X10이었습니다.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2위 남수현 선수가 또 올림픽 기록으로 2위를 기록했고 전윤영 선수가 15위를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가장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시나리오가 작성이 됐는데 우리 선수 모두가 상위권에 랭크됐기 때문에 8강전 이전까지는 우리 선수끼리 맞대결하는 경기가 없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진운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고요. 예. 저렇게 한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안게임 3관왕이었으니까 이제 올림픽 3관왕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자 양궁의 또 다른 기대주 남주현 선수도 688점을 쐈습니다. 신기록을 세웠어요. 3위부터의 점수차 2위와 15점이 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남수현 선수도 이번에 올림픽 첫 출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해줬습니다. 이 상위 선수하고 17점이나 앞서 나갔고요. 이 남수현 선수도 그렇고 임시현 선수도 그렇고 전운영 선수도 그렇고 그렇게 세계 정상의 실력을 갖고 있는 우리 여자 양궁 대표팀이지만 이번 올림픽 앞두고서 한 가지 걱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 세 선수 모두가 그렇게 어렵다는 국가대표 선발대를 통과해서 올림픽 본선에 섰는데 네. 정작 올림픽 출전 경험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모두 다 3명 모두 다 처음 출전하는 대회였었거든요. 국제대회 경험 부족이 약점으로 지적을 받았지만 이 랭킹 라운드서부터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하면서 아주 최상의 대진표를 그려냈죠. 비 오는데 함성 치고 북치면서 전주 월드컵 축구 경기장에서 연습 사격하는 모습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는데 그 덕분도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남자 양궁도요.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김우진, 김재덕 다 대단한 베테랑인데 랭킹 라운드 1, 2위를 나란히 했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김우진 선수가 랭킹 라운드에서 1위를 기록했고 김재덕 선수가 2위 그리고 이우석 선수가 5위입니다. 남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대진표를 그려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일단 이 랭킹 라운드에서 남녀 모두 우리가 1위를 차지하면서 이 단체전, 개인전에 이어서 톱시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우진 선수와 임시현 선수는 양궁이 모두 5개 종목인데 혼성 단체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되면서 3관왕에 도전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양궁은 5개 종목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 대표팀이 남녀 모두 톱시드를 받게 되면서 5개 전 종목 석권을 위한 가장 좋은 포석을 깔았다라고 볼 수 있게 된 거죠. 네, 일단은 전 종목 석권에 판은 깔았다. 예.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스포츠, 특히 단체 구기 종목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8개 종목 중에 하나밖에 못 나갔는데 그 한 팀이 열일을 해낼 것 같습니다. 25일 심야, 26일 새벽에 걸쳐 여자 핸드볼에서 극적인 낭보가 들어왔습니다. 세계선수권 6위 팀인 유럽의 강호 독일. 근래에 우리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질 줄 알았는데 역전에 재역전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속이 말씀해 주신 게 우리도 질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23대 22 한 골차 재역전성을 거두자마자 모두 다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분위기만 보면 금메달 딴 분위기였었거든요. 저 부르짖는 거 보세요. 예. 왜 이렇게 감격적이었었냐 하면은 아무도 우리 팀의 승리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굉장히 박진감 넘쳤는데요. 전반전까지 우리가 11대 10으로 앞섰고 후반전에 14대 14 동점 허용했고 그 이후로 17대 14로 끌려갔습니다. 14대 16, 14대 17까지 갔죠? 예, 17대 17 동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한 골차 접전이 이어졌는데 강경민 선수가 종료 22초 전에 골을 성공시키면서 23대 21로 앞서갔고요. 벼락같이 넣었던고요? 예, 남은 시간에 독일을 한 골차로 묶으면서 23대 22 한 골차 승리를 가져온 거죠. 독일 선수들이 허탈해가지고 다 이긴 줄 알았는데 그 블로킹 벽을 뚫고 강 선수가 그냥 넣었는데 키퍼가 그냥 망연자실하던데요. 바로 이제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끈질기고 특히 우리가 이제 끈질긴 수비로 이제 재미를 봤는데 이 선수들의 갖고 있는 눈물의 의미가 우리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고 또 기본적인 피지컬에서 우리보다 훨씬 파워와 높이가 있는 독일 선수들을 상대로 해서 끈질기게 한 발 더 뛰는 이런 노력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만큼 선수들이 간절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처럼 파리의 승부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주말과 일요일에도 사격, 수영, 펜싱, 유도 같은 메달 기대 종목들이 줄줄이 열리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 새벽에 개막식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개막식에 이어서 다음 날인 28일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메달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28일에 우리 선수 중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유도와 수영 그리고 펜싱에서 경기에 나서게 되는데요. 김우민 선수에게 첫 번째 메달이 좀 기대가 되고 있죠. 네.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김우민 선수가 3분 42초 42가 올 시즌 올해 최고 기록인데 올해만 보면은 이 최고 기록으로 비교해서 세계 랭킹 4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우민 선수는 완성형 선수가 아니고 성장해 나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에도 자신의 최고 기록을 경신할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메달이 기대가 되는 거죠. 지금도 크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펜싱 올림픽 3회 연속 우승 금메달에 도전하는 오상욱 선수가 이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에 도전하고요. 여자 IP에서도 송세라 선수가 같은 날인 28일, 그러니까 모레 메달에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벤져스를 왜 어펜져스로 잘못 썼냐가 아니죠. 어벤져스의 펜을 펜싱의 펜으로 바꾼 거죠.
어펜져스. 예, 정확하게 3년 전이고요. 이제 기록상으로 보면 4년 전 직전 대회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이때 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일종의 뭐 신조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펜져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고요. 그 이전에 런던에서는 또 그 당시 이제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의 별명을 갖고 와서 F4로 F4. 인기를 누렸었죠. 네, 그 F4가 이번에도 또 어떤 결과를 우리들에게 선사할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의외의 종목에서 메달이 나올 수 있어요. 사격에서 첫 깜짝 메달이 나올 수 있다고요? 예, 이 사격은 일단 이제 사격부터 말씀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대한체육회가 금메달 5개, 이 전반적인 하향을 했죠. 자,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격만큼은 이번에 우리가 자신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사격은 금 하나, 은 둘, 동 하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메달을 기대하는 선수는 여자 25m 권총에서 김혜지, 양지인 선수인데 가장 먼저 개막식 다음 날에 10m 공기권총 공기소총 혼성 종목이 열립니다. 근데 바로 이 종목에 출전하는 이 박하준, 금지연 선수 또 이 최대한 반효진 선수가 어쩌면 메달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이 깜짝 메달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경기 일정상 보게 되면은 여고생인 반효진 선수와 금지연, 박하준 선수가 이 공기소총 혼성에서 메달을 따내게 되면 경기 일정상 우리 선수단에게 가장 첫 번째 메달을 안겨주게 되는 거죠. 네. 금메달 확률이 높은 날, 많이 나오는 날을 골든데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29일 오후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평론가님은? 저는 좀 일찍 28일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28일은 왜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김우민 선수 수영이 있고요. 이제 펜싱에 송세라 그리고 오상욱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믿고 본다는 양궁의 여자 단체전 경기가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게 이제 28일 경기고요. 29일로 넘어가게 되면 여자 양궁 단체전에 이어서 남자 양궁 단체전 경기가 열리게 되고요. 네. 유도에서도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허미미 선수 유도 여자 57kg급입니다. 세계 선수권 챔피언이죠? 지난 5월, 네. 지난 5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을 만큼 최근에 전력과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이 허미미 선수 우승하게 되면 또 스토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선수가 제1동포가 일본 국적인데 제1기포 3세입니다. 네. 근데 이 독립운동가의 자손이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이 미미가 태극마크 달고 올림픽에 출전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 듣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또 노력해서 국가대표 됐고요. 일본에서 그렇게 잡았다면서요? 중학생 때 전국 랭킹 일본에서 1위였습니다. 이 일본 중학생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한국으로 가는다고 했을 때에 많은 그 혜택을 줄 테니까 일본에서 뛰자라고 제안도 받기도 했었었죠. 네. 독립운동가의 손녀답습니다. 과연 허미미란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셨다가 허미미가 뜨면 놀라시지 말길 바랍니다. 이번에 파리에서 우리나라가 이른바 100클럽에 가입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100번째로 딴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누적 금메달 도쿄까지 96개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금메달이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자유형에서 양정모 선생이 대한민국 사상 정부 수립 이후에 그때 몽골 선수 오이도프를 꺾고 졌는데 땄어요. 그때 제 어렸을 때 기억인데. 예, 첫 번째 금메달을 가지고 왔고요. 이제 그 이후로 한국 스포츠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면서 직전 대회인 2021년 도쿄올림픽까지 금메달 수가 모두 96개가 됩니다. 이 통상 금메달 96개는 이 올림픽 참가국 중에 13위에 해당합니다. 누적 13위? 예. 때문에 4개만 추가하게 되면 금메달 100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과연 누가 100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느냐도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이 금운동을 모두 합치면은 287개이고 그것도 중요하네요. 예.
동메달 1개는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4위에 그쳤던 이 전상균 선수가 동메달을 따냈던 러시아 선수가 도핑으로 박탈당하게 되면서 대신 동메달을 따내게 됐고요. 그러면 288인가요? 8개이고요. 네. 12개의 메달만 추가하면 이번 대회에서 우리가 올림픽 메달 300개를 기록하게 되죠. 이렇게 불러야 되겠네요. 100, 300 클럽에 우리가 이제 가입을 곧 한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번 파리 이 제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센강, 미라보 다리 위에 센강, 뭐 에펠탑 보이고 생각나시죠? 가본 분도 있고 영상으로 보신 분도 있고 사상 최초로 이 센강을 가로지르면서 선상 개막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파리를 대표하는 에펠탑 앞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지도가 약 6km 정도 거리에 해당하는 내일 새벽에 열리는 이 수상 퍼레이드 코스가 됩니다. 시작 전부터 이 종료 지점까지 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2시 30분에 이 야외 개막식이 막을 올리게 되고요. 이 선수들이 센강을 따라서 6km 정도 퍼레이드를 펼치고 그 중간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에펠탑과 또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스가 같은 이 파리의 문화유적지 이 명소가 있습니다. 네. 이 명소에서는 교향악단 연주나 고개사의 공연 같은 각종 퍼포먼스가 펼쳐지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선수라서 저 보트 타고 쭉 가다 보면은 속마음은 이건 개막식이 아니고 그냥 파리 야간 투어야 맞아요. 이렇게 네. 즐기면서 볼 것 같거든요. 야외 이 올림픽 사상 최초의 야외 개막식인데 부담이 있죠. 왜냐?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떡할 텐데. 물론 그럼요. 이제 비가 오면은 플랜 B를 가동하게 되는데 때문에 올림픽 최초의 야외 개막식이라는 점에서 올림픽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도전적인 선택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센강 물이 아주 문제가 많아서 뭐 명사들이 계속 뛰어들면서 이거 괜찮다 하는데 안 괜찮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는 여기서 마칩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한 주간의 핵심 이슈들만을 간추린 주간 정책인 이슈가 방송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말과 휴일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7월 29일 월요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